네, 저 서울 와서 짬나면은 이제 이렇게 모임에 가는데 제일 좋은 모임 같아요. 몇 분 안 되니까. 다른 데 가면 뭐 이렇게 대중강연이니까. 근데 취재를 하시니까 아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발제하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서. 사실 제가 아는 건 국회 보좌관들의 주요 모임이라고 하면 제가 먼저 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국회가 국제사회 경쟁력이 제가 보기에는 특히 미국에서 너무 허접해가지고 의원들은 한만 얘기해도 모르죠. 듣질 않잖아요. 여의도 의원들이 바깥의 이슈는 굉장히 마이너 이슈더라고서 그냥 인사하면서 듣고 흘리고서 여태까지 한번 워싱턴에서 수도 없는 의원들을 많이 만났지만 진지하게 얘기된 의원들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한국은 외교부가 독점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한 20년 이상 온 겁니다. 최근에 제가 유학부 결의안 리뉴시에이트 하고서 한 2년 정도 2010년에 2009년이었어요. 그때 박진이라는 의원이 외통위원장 할 때 그분이 저를 한번 추천해서 여야 외통위원들 와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도 강연을 했는데 5분 이상 앉아 있다 가는 의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좌관들이 담당 보좌관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뭐 잘 챙겨서 자기 의원 커미트먼트를 만들어서 관계를 하게 하는가 그 롤이거든요. 사실 제가 오려고 했던 거는 여기 한 분 계시는데 의회에 국회 보좌관들을 좀 꼬시려고 그래서 관심 갖고 언제 한 번은 제가 FTA 비준 운동을 했습니다. US 컨그레스에서 대개 한미 FTA 반대하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FTA 지지하더라고요. 그거를 한 거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한테 FTA가 되게 좋은 거예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LA나 뉴욕에 모여 사는데 거기는 이를테면 뭐 대전이나 뭐 한 40~50만 인구니까 한인이 이렇게 대전이나 광주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다 한국 음식점이 있으니까 식품점에 장바구니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물건 갖고 오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야 무슨 기관이냐면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때 FTA 비준 운동을 그래스루트 힘을 갖고 의회에서 하니까 당시 한국의 낙범수에서는 막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매국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 시작할 때에 먼저 던지고 싶은 거는 그때 기억이 있는데 한국이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특히 미국에 나가서 사는 한인들은 미국에서 살려고 결심하고 나갔습니다. 못 들어와요. 미국 시민이라고. 그럼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대개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을 한국의 일반적으로 한국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을 위해서 모든 걸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전제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충돌할 때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다 매국노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낙범수 불려다니고 뭐 막 매국노라고 저희 이름 피켓팅하고 제가 1년에 한 2~3번 미국 의원들을 민간 베이스로 한국에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웃기지 말라고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돈 주고 파견한 스파이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한국의 리더십들은 특히 국회에서 일하는 의원들은 미국 관계에서 뭘 하려면 한국 국익과 미국 국익을 일치시키는 논리 뭐든지 논리는 나옵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미국의 시민으로 사는 미국의 한인들한테 일을 하도록 하는 이게 뭐 요즘에 와가지고 무슨 이제 퍼블릭 디플로매시라고 공공외교 하는데 그게 이제 공공외교의 한미관계에 있는 기반이 되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인 데 가면은 여러분 미국의 한인들은 미국의 모범 시민이 돼야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모범 시민이라는 것은 미국이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미국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 저 애들이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신천 지도자 같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어쩌면 제가 말씀을 나올 때 한국에도 국수주의자들이 많잖아요. 끝이 없이 이 한국을 위해서 민족, 내셔널리즘 같은 게 있는데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 이런 요청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왔어요. 제가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입니다. 홍보대사가 대통령하고 저거 두 개예요. 나머지는 다 연예인이고 뭐 조순이 뭐 김연아 다 스포츠 스타 아니면 언론의 공중파에 한 명씩 아주 저 그럴듯하게 생긴 아나운서들하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인데 제가 개인 일반인으로 나갔다 홍보대사예요. 미국 의회에다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평창올림픽에 적극 참가하고 지지하도록 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이 일을 했어요. 제가 강원도 춘천 출신인데 지난 정부의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너무 허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 했나 하면 강원도지사 혼자. 강원도지사가 미국이 관건이니까 해가지고 제가 제 선배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얘기인데 그래서 저를 갖다가 모자를 씌워가지고 이제 뺑뺑이 돌려가지고 올림픽에 시달린 대단원의 막을 내리라. 패럴림픽 개막식에 지난주 수요일이고 지난달 2월 9일 개막식에 미국 대표이 이제 왔죠. 저는 활동하는 게 드러나지 않을수록 유리합니다. 저는 로비스트인데 시빅 로비스트예요. 미국 시민 로비스트입니다. 포린 에이전트가 아니죠. 만일에 한국 정부랑 관계를 하면서 일을 하려면은 워싱턴에다 파라법이라고 해요. 로비스트로 등록이 됩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로비스트는 맥을 못 칩니다. 로비스트는 그냥 미국의 의원들 옆에 그냥 쪼그리고 가가지고 좀 들어주세요. 간청하고 이런 게 로비스트고 우리는 유권자 그룹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하원은 2년이 임기니까 민감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뭐 합법적이냐 그렇지 않냐 따지기 전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수록 유리하죠. 10년 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1년 반 동안 했는데 한 1년 동안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게 일본이 눈치채지 못하게 동력을 만들 때까지 몰래 하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지역에다가 본부를 만들어서 의원들의 동의를 합니다. 10년 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은 일본의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전쟁 범죄, 여성 인권의 문제를 의회 의원들한테 고발하는 게 아니라 미국 하원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교육 홍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얘기를 한 다음에 살짝 모시고 가서 만나게 한 다음에 결의안 드래프트에다 해야 되냐고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하나 포스포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일본 몰래 해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수가 의회에서 뭔가 해보려면은 국리를 많이 해야 된다. 국리하는 게 전략 아닙니까?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해야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 미국 국회가 너무 커요. 하원이 인구 비례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하원 정치를 합니다. 상원은 무조건 각주마다 2명이고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합니다. 뉴욕이 29명이고 하원. 캘리포니아가 51명이죠. 이게 주의 인구의 비교되는 거죠. 한 명이 한 65만에서 70만 명. LA 오렌지 카운티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로이스는 한국 의원들 만날 때마다 우리 지역구의 한국이 너 한국 의원인지 네 지역구 한국보다 훨씬 많다. 많아도 3배 많던데. 그 한이 몰려 사는데 그 의원이기 때문에 2년마다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는 워싱턴 DC에 있다가 금요일 저녁 때 되면 의원들이 다 지역구로 가면서 미국 넓잖아요. DC에서 LA 가면 비행기로 5시간 걸려요. 그 고생을 하면서 지역구로 오가고 하면서 365일 선거죠. 유권자 5명만 모여도 의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트닉들이 후발 이민자들, 특히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뚜껑이 열려서 정치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80년대 후반, 90년대는 남미계가 뚜껑이 열려서 정치 참여가 됐죠. 그래서 2015년서부터는 아시안계들이 정치 참여, 인도, 중국 우리 경쟁합니다.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서 후진타오가 끝나고 나서 비로소 스테이트 비지트를 했어요. 공식 미국 방문을 처음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이랑 수교를 하고 나서 공식이라는 방문이 처음이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화평국이라고 드디어 미국한테 발언을 해도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서 3박 4일 미국을 방문하는데 2박 3일을 워싱턴에 있고 1박 2일을 시카고에 갔어요.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에서 중국계 중에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250명을 저희는 불러가지고 여러분 중국을 잃어버리세요. 미국의 중국을 만드세요. 중국의 전략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내 돈보다 조금씩 돈 나눠주고 관리 통제하고서 돈만 있으면 여의도 와서 투표하세요. 제가 그 투표권 줬잖아요. 되게 스투핏입니다. 지금 세계가 어떤데 국제사회가 가지고 자국계 시민들을 거시기에 정치 세력화시키는 경쟁적으로 하는데 이 우리나라는 너무 국내 팔리틱의 양당이 당시 한나라당에 이거를 추진하려는 젊은 의원들이 미국에 가 있는 특히 해외 때문에 투표를 하면 보수적이기 때문에 다 우리 표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여니까 투표율이 없어요. 젊은 사람만 투표하니까 젊은 사람은 다 민주당이지. 덤택에 썼죠. 3번인가 투표인데 3번 다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의지적으로 반대하다가 너무 미움을 샀어요. 여기 남원정이 나서가지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이제 한국이 이게 중앙 유력한 신문 아닙니까? 한국이 해외 동포에 대한 정책을 발상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분단 국가라고 해가지고 밖에만 나가면 북한 편을 들게 할까 해가지고 뭐 안보다 보안이다 해가지고 그냥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그랬지. 그 나라에서 좀 어깨를 피우고서 그 나라 시민이 되고 거기서 저는 그래서 엊그저께 이 큰 강연에서 여러분이 장보고를 생각하라고 최초로 이민 가가지고 거주국에서 힘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까지 하는 게 장보고입니다. 250만 지금 21세기 초 250만 이상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결코 성공하는 장보고가 되게 해야 된다. 저는 향후 100년 이상 한 세기 더 미국이 주도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중국이 겁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 먹을 게 많은데 아시아의 맹주가 중국이 되는 거 점점 세력 확대되는 걸 억제하려고 그러는 게 미국의 정책이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두려움, 이 급행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교를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5월 19일인가 5월 9일인가 됐죠. 6월 말 가장 빠르게 미국을 방문했죠. 6월 27일인가 워싱턴을 가서 우리가 의회 일정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저도 따라갔습니다. 아 그때 오셨습니다. 둘째는 도착하신 그 다음날 오전에 의회를 갔어요. 상하원 따로 지도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몫이지 외교가 못 들어가요.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서남아시아 노동자들로 이민 와가지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한국 시민으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의원을 찾아가는 거지 외교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청와대로 가는 게 너무 어렵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중에 무슨 대통령이랑 친하다, 장관 친하다, 뭐 와가지고서 뭐 그 중앙에 이름난 정치인들 데리고 와서 뭐 하겠다 그러면 거의 다 사자들 같고 개인적 친분 관계로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유권자 그룹을 만들어서요. 정상적으로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거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일정을 너무 급했죠. 안호영 대사님 하시면서 외교부의 에이스들은 다 반 총장님 뒤에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금방 어떻게 될 수가 없고
후보가 있는데 그러면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미국이 중요하면 미국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문재인이라는 분이 한국의 대통령인데 한국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특히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북이 있고 한국이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이게 막 그 라이징 캔디데이시 문재인인데 문재인은 겨우 아는 게 미국의 조야에서는 10여 년 전에 효수미 미수미 사건의 바람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던 노무현 대통령이 참모로 알고 있거든요. 효수미 미수미 사건은 굉장한 지금도 박혀 있습니다. 워싱턴에. 매우 서든리 반미 분위기 그 바람으로 한국의 권력이 방향이 나고 김대중 대통령이 친미주의자입니다. 미국이 안심을 한 한국의 대통령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아니죠. 그래서 너무나 급한 거는 미국의 워싱턴이 확 지각 변동이 될 만큼 지도부가 바뀐 그 정치를 이니시한 사람들이 새로 한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을 옳게 이해시키도록 하는 게 너무나 관건이었어요. 그거를 외교부가 해야 되는데 외교부는 뒤로 돌아간 일을 했잖아요. 뭐 김기정 교수님, 문정인 선생님이 뭐 수도 없이 워싱턴에 와서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의회에서요. 그래서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한 나라가 원수인데 어떻게 가자마자 일반적인 의원들하고 맞짱을 뜨느냐 엄청 반대하는데 그 주장을 했습니다. 어차피 돌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라 하더라도 이 50개의 나라가 연합한 나라이기 때문에 50개의 주를 대표하는 의회 권력이 100억 번만큼 강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리즈너블하게 스테디해요. 의회는. 미국의 의원들이 한 번 당선이 되면 이렇게 오래 합니다. 더 좋은 거는 한 번 국방위에 있다, 한 번 예산위에 있다, 한 번 외교위에 있다면 자기 의원 끝날 때까지 다 그 상임위원회에 있는 거예요. 한국은 2년마다 바뀌니까 이 교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원들을 지난 한 12년 동안 워싱턴의 의원들이 너무나 원사이드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요.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만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오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유권자들도 한국 정부에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지역구의 한인들을 위해서는 그저 한 목소리 내면 되는구나. 이거를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앞으로 부딪혀야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결정을 한 겁니다. 의회 일정하겠다. 그게 편안한 일정은 아닙니다. 의회에 가서 상원하원 따로 그리고 프리 디스커스를 하는 거예요. Any question, anybody 이거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결단을 하셔가지고 하고 너무 잘 됐어요. 의회가 절반 이상은 여러분 저는 미군이 구해준 부모 밑에서 나서 컸습니다. 한국 전쟁 기념비 있는데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누그러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한국의 어느 정부가 오더라도 외교 정책은 업앤다운이 좀 없을수록 유리한데 그래서 한국 새 정부 들어오면서 공공외교가 정말 중요하구나.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채널을 다양화시키고 두텁게 시키고 하면서 한국의 권력과 관계없이 정말 중요한 한미 관계는 좀 장기적으로 포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공공외교 것입니다. 그래서 주명 대사관에는 원래 경제공사하고 정부공사관인데 공공외교 공사 자리를 만들고 이제 늦었죠. 일본 부서습니다. 일본은 almost 공공외교예요. 워싱턴에 가본 사람들은 이제 3월 말 4월 접어들면서 워싱턴 가면 너무 이뻐요. 사쿠라 꽃들이. 일본을 말해주는 거예요. 일본의 힘은 스펀지에 물 스며들었다고 그래요. 안 보이는데 거들면 일본. 그걸 아마 우리말 하는 사람에게 제가 제일 직접 경험을 했을 거예요. 위안부 결연할 때 아주 그냥 엄청 혼났습니다. 다 일본인데 다 일본. 공공외교. 저는 한국 미디어가 계속해서 공공외교는 기존의 외교부가 하는 외교가 아닙니다. 근데 공공외교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국회 강의원님 보좌관님 오시는데 공공외교 예산을 이만큼 갖고 외교부가 갖고 갔더라고요. 그 외교의 자리가 하나 너무 만들어지더라고요.
공공외교대사, 공공외교국장이 이제 거기 이제 또 외교부가 커지는 거죠. 공공외교는 정부 대 정부의 외교가 아닌 국민 대 국민, 개인, 학자들, 문화, 예술, 스포츠 이렇게 해서 서로 교류가 두터워지는 건데 미디어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공공외교 예산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저 MBN에서 나가면 외교부 좀 많이 하는데 좀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선 저는 33년 전에 갔어요. 공부하고 들어오려다가 92년에 LA 한인사회가 폭삭 망합니다. LA 또 저는 정치학 공부를 마스터를 시작하다가 그 가운데서 미국 내의 각 에트닉별의 정치적인 힘이 얼마나 되는가 전추들이 유태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세는가 이런 데 이제 쏠려가지고 그쪽으로 에트닉을 전공하다 보는데 LA 한인타운이 그냥 폭삭 망했는데도 다 텍스페이어인데 미국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못 받고 그러는데 미국이 법치국가가 아니고 부족국가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작한 게 어떻게 해서든지 LA, 뉴욕에 밀집돼서 살고 있는 한인들의 정치적인 힘을 만들지 않으면 스스로 프로텍션 키를 만들지 않으면 서바이벌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에 그때서부터 미국의 시민이 됩시다. 영등포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LA 한인타운이나 뉴욕의 맨하탄 한인타운 가면 그게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 대한민국 LA시고 대한민국 뉴욕시입니다. 한인타운. 대단히 유용하죠. 고립입니다. 결집이 아니고. 더구나 아시안 이민자 중에서 한인들이 영어 제일 못해요. 뭐 인도나 월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다 영어권의 지배를 좀 받았기 때문에 적응도 빠르고 나름대로 미국 사회의 이 서바이벌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한국은 그냥 우리끼리 그래서 우리끼리 하니까 스스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막 단체를 막 만들어요. 한인을 만들죠. 무슨 권력과 재원이 없는데 대표가 되니까 허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여유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품 잡으려고 나와서 하니까 리더십의 질은 형편없는 거죠. 미국이 어떤지 알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어떻게 잘 보호받고 우리 대대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궁리를 하면서 한인 사회를 결집시켜야 되는데 자꾸 한국 정치권하고 연결하는 거거든요. 정말요. 한국의 의원들이 LA, 뉴욕 가면 한인 사회에서 그냥 콩닥콩닥하다 오시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관심이 자꾸 오니까 미국에 대한 경쟁력 없이 이렇게 되죠. 많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한국을 자주 드나들 그래서 한국 정치인들하고 교류가 많은 미국의 한인들은 데피니틀리 미국을 모른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는 진짜 미움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에 인정해줍니다. 지금 미국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들 트럼프가 뭐 이상한 놈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 사람만 끝나면 뭐가 되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닌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막을 수 없는 이 흐름을 한국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미 관계 경쟁력을 위해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제가 사실은 트럼프를 맞춘 거 이전에 2007년도 프라이머리가 힐러리하고 오바마가 다구리더프예요. 저는 사실 힐러리 뒤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유권자 그룹을 이니시에이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힐러리는 다 1등만 뒤에 가 있는 거예요. 특히 아시안에서는 중국 애들 돈 많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힐러리 돈 정치입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그때 오바마가 이겼잖아요. 그때 저는 오바마는 처음에 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확보했어요.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되는데 그때 뭐냐면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 잘못된 전쟁 때문에 이제 아주 추락을 할 때입니다. 탐 딜레이 쳐보십시오. 그때 아들 부시 대통령이 오른팔하면서 권력 갖고 돈벌이 하다가 FDR한테 걸려가지고서 머저리티 리더하다가 한때 날라가 순식간에 날라간 탐 딜레이 텍사스 오야공이 있는데 이게 텍사스 군단 부시 패밀리의 그돈 챙기것들. 왜냐하면은 점점 정치력이 추락되는 거예요. 전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고서 2006년도 중간선거에 잘못된 전쟁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을 대죠. 그 바람을 타면서 일리노이의 딕더밀이라는 아주 멋있는 정치인이 초선의 상원의원인 바락 오바마를 대통령 캔디데이트에 내세워요. 새로운 흐름입니다. 그 전까지는 클린턴 패밀리가 잡고 있었죠. 민주당 주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바마라는 걸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민주당을 만들어가는 비주류의 바람이 있는 데 갔으니까 이념의 시대가 간 다음에 지금 미국 정당의 재편성기입니다. 자, 팁을 하나 드리면 정치 쪽 기자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 미국이 뉴딜 정책 때에 짜여졌던 민주공화당이라는 그 구도가 그래서 민주당은 정책적으로 이렇고 민주당은 이렇게 지지 기반이고 지역적으로 해서 민주당이 이기는 이러고 공화당 이렇게 편제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정책에 대한 양당의 갈등이나 양극화 때문에 계속 넘어갔는데 이거가 더 이상 미국 시민 사이의 정치를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잼이 돼가지고 여러분 버니 샌더스는 그냥 보기에는 민주당의 좌쪽이니까 제일 좌쪽이고 트럼프는 공화당이 제일 우파가지고 이게 극인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버니 샌더스 지지자 5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50% 이상하고 공통이 됩니다. 미국의 정당의 지지자들의 전선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세계화와 반세계화로 나눠집니다. 버니 샌더스 뒤에 재작년에 컨벤션을 볼 때 TPP 반대한다는 세력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 뒤에 개걸스럽게 나왔던 지지자들 무식한 백인들도 다 TPP 반대예요. 당을 가지고서 미국을 이해하면 20점 받습니다. 60점 넘으려면 이 아버지 부시가 걸프전을 이기고 페레스트로이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한 세기 이념을 가지고 세계에서 해먹고 오던 거를 다시 어떻게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테러가 났어요.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미국이 다시 거기에 묶인 거예요. 잊어버린 10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시 써가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2000년 선거에 한 대 얻어맞았어요. 엘고가 졌잖아요. 어턴튼 파플러 보링에서 이겼다면 어턴튼 아들 부시한테 졌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여러분 클린턴은요 민주당의 적입니다. 저 클린턴. 그 아칸소에 아주 좋은 몸이 들어와가지고 당의 울타리를 없앤 게 클린턴이에요. 클린턴은 무명의 인사인데 클린턴 딕 모리슨이라는 그 아주 흉악한 컨설턴트가 클린턴을 아칸소에서 부추겨가지고 대통령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러면서 인기가 있는 거, 유권자 입맛에 맞는 건 뭐든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텔리들이 있어요.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금이야 오비야 여기는 미 동부 지역의 오야공들, 케네디 패밀리들 중심으로 해요. 여기서는 이게 이단합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만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기만 있으면 다 그냥. 그래서 우리말로 학자들이 그 이슈를 파편화시킨다. 당 울타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해가지고 인기만 있으면. 그래서 극우보다 더 우파 정책도 들어오고 극좌보다 더 좌도 들어오고 이게 이제 클린턴이에요. 쿨하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민주당 그 당시 주류들이 엘고가 실패하면서 민주당에서 이런 자각이 났습니다. 새로운 세기에 미국을 이끌 정책 그리고 새로운 세기에 민주당을 만들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각을 해서 나온 게 존 포데스터라고 미국에 이게 이제 클린턴 오른팔 역할을 했어요. 클린턴 대통령 때 백악관 비서실장 오리안이 존 포데스터가 그 자기의 힘을 가지고서 펀드를 만듭니다. 거의 우리나라 돈 4천억 펀드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 민주당의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만든 게 진보센터.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때서부터 새로 오는 시대에 민주당을 대비하는 띵커들이 모였어요. 근데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01년도에 테러가 나니까 공화당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국리를 못했어요. 요걸 이해하는 게 제가 사실 오늘 이 보좌관님들 대상으로 해서 제일 중요하게 좀 제가 이렇게 취해하려고 했던 게 이겁니다. 미국의 의회의 흐름을 알면은 대형은 트럼프한테 꽂히지 않더라도 미국이 왜 이런 내용으로 가는지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때 민주당은 그 당 강령이라든지 정책을 연구하고 하는 거를 민주당 성향의 학자들을 막아주고 전략가들을 막아주고 진보센터를 막았어요. 새로운 민주당. 그러니까 이 남편이 대통령이 됐어도 그건 자기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일을 가는 게 힐러리 클린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 주류 세력을 가지고 대통령뿐만 갖고서 오는 게 힐러리 클린턴이니까 다시 가려니까 2000년 뭡니까? 힐러리는 뉴욕 가서 상원의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케네디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주류들은 새로운 시대 민주당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런 채비를 해가지고 그때 2000년도에 바람이 일 때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런 이슈를 가지고 그런 목소리를 갖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게 빌 브래들리입니다. 빌 브래들리. 뉴저지 출신 농구 선수 키 큰 사람. 이 사람은 새로운 시대는 에트닉 시대다. 마이너리티를 대변해야 된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때 등장하는 게 애시안 커뮤니티 등장. 그 전까지는 애시안은 뭐 보면 이치만은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후발이민자의 애시안은. 미국의 기본 모수는 계급이 모수입니다. 인종이 아니에요. 노동자와 자본가 같은 거, 노동자와 자본자 간의 이 충돌, 이 변화 체계가 미국의 사회나 경제 구조를 큰 사이클다가 이끌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도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자 힘들이 커지니까 AFL-CIO 같은 노동자 역할 같은 게 너무 커지니까 자본가들이 야 임마 뭐 백인 노동자 니네만 노동이냐 하면서 법을 바꿔가지고 아시아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게 아시안 이민자를 받아들였죠. 재미난 얘기는 그때 아시아에서는 다 노동자를 받는데 어떤 노동자냐면 닭고기 소비량이 많잖아요. 닭은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기계공학. 그래 닭공장이라는 데 가가지고 닭을 잡아가지고 도살해가지고 뭐 털 뽑고 막 이게 그렇지 지옥 같은 거. 그런 데서 일하는 노동자가 필요한 거예요. 큰 건물들 사람 손으로 청소하는 거. 새벽에 시장 가가지고 과일 같은 거 띄어다가 프레시한 거 띄어다가 소비자까지 오는 이런 거예요. 생선 다듬는 거. 이런데 노동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데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안 노동자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필리핀이다, 베트남이다, 인도네시아다, 인도다, 중국 같은 데서는 정말 그런 노동자가 갔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간 줄 아세요? 다 하이클래스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기회의 나라다. 또 그때 미국에 갈 수 있었던, 미국을 갈 국리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60년대 말, 70년대 초중반에는 한국에서 다 권력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못했어요. 이민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은 다 대학에서 가르치던 사람이라든지 대기업의 중역이라든지 고위공직이 이런 사람들이 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런 노동을 하려니까 이 죽음이잖아요. 아유, 그녀가 여기 와 있냐.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직 목표는 내 자식만은 여기서 키우는데 이거 얘야 부모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려고도 하지 말고 멀리 가거라. 너는 백인 친구 많이 사귀어. 한국말 빨리 잊어버려. 액센트 있으면 메인스트림 못 들어간다. 이 교육 받고 자라는 지금 40대 중반 되는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이요. 영혼이 없는 2세들. 이거 좀 꺼주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게 빅터차 같은 거.
저는 지금 갖고 하지만 한국이 뭔지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세계은행 총재가 됐다고 막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렇게 부모 잘못이죠. 그러니까 한인사에 자식들은 들어오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이거를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한인들이. 그런데 일요일만 되면 하루 사회생활하는 거예요. 양복 입고서 교회로 모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한인사회를 좀 신경 쓰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2세들 아이덴티티 문제가 중국이나 인도는요, 메인스트림에 출세할 지금 공화당 상원 대빵이 누굽니까? 미치 맥코넬 아니에요. 캔사스인가 그래요. 켄터키. 네, 켄터키. 맥코넬 부인이 일렌 차오라고서 중국 아주머니 아닙니까? 지금 교통부 장관. 아들 부시 때는 노동부 장관이었어요. 그 후진타오가 시카고에 갔을 때 거기 오셨더라고요. 왜 우리 애들 메인스트림에 갈수록 아이덴티티가 이런데 다른 데는 왜냐하면은 마이너리티로 살다 보면은 진짜 뭔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은 스트러글이 있어요. 레이시즘에 부딪힌다고. 그럼 스스로 훈련이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정치 메인스트림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국의 정부가 들어오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미국을 방문하니까 맨하탄에 워싱턴에 고급 호텔에서 메인스트림에 들어간 가장 출세한 한인 2세 일본서부터 10명만 데려다가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그거를 막 써가지고서 혼난 적이 있는데 아마 제 기사 검색하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때 그거를 한겨레인가 오마이가 인터뷰할 때 썼습니다. 중국의 대통령이 주석이 오면은 집단적인 힘이라는 부분에 쏠리는데 한국의 대통령이면은 출세한 2세들하고만 그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정치적인 힘이 너무 필요할 때입니다. FTA라는 가지고 분해가지고 그런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우리들의 그 과제입니다. 그때 2000년도 빌 브래들리가 나오면서 에트닉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특히 아시안 아메리칸들도 미국의 주인입니다. 나오셔요. 여기에 뚜껑이 열린 대도시에 있는 아시안 2세들이 확 일어나죠. 여러분들 최초로 뉴욕시에 40명의 시의원이 있어요. 이 40명 시의원 중에 그때 빌 브래들리의 구호에 쏠려서 나왔던 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선거 캠프 매니저를 한 6개월 했는데 캠페인에 그때 뉴욕의 마지막 남은 막스 스쿨이 하는데 뉴스쿨이라고 있어요. 맨하탄에. 거기에 한국의 운동권 출신들이 막 90년대 말하고 2000대 초 그 권인숙 씨 지금 대표적인 게 경희대학교 안병진 교수 이런 사람들 거기 와서 그 팀에 가서 애시안 그래서 우리 좀 발란티어로다가 존 캠프 좀 해보자 해가지고 하고 제가 소개하고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때 에디슨이 태어났던 뉴저지 에디슨 시의 최초 아시안 시장이 준초이라고 한국계 제가 이걸 설득해서 내가지고 그 큰 도시 시장도 되고 빌 브래들리에 꽂혀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깨졌죠 엘고한테. 근데 그게 그렇게 바람이 일지 않고 계속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2004년도에 하워드 딘이 그걸 잡았습니다. 생각날까 하워드 딘. 그래서 하워드 딘 안에 있는 아시안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는 것처럼 그래스루트가 됐으니까 노사모에 딘사모 그러면서 막 딘사모 영어로 하면서 그런 대도시 캠페인 하워드 딘이 굉장히 그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존 캐리한테 지지만 2004년도 보스턴 컨벤션에서 존 캐리 그게 진보센터의 작업입니다. 그 거기서 오바마가 이제 선을 보입니다. 이렇게 손이 긴 일리노이에서 연방 상원의원 출마한 오바마가 그 메인 스피커로 키노트 스피커로 메인 스테이지에서 연설을 하면서 선을 보이죠. 하워드 딘이 하워드 딘 바람 때문에 나왔는데 그러고
나오고 그 다음에 비로소 그 바람을 이어받은 게 2008년도 오바마입니다. 비로소 한 10여 년 만에 프로젝트를. 민주당은 이런 채비를 가졌어요. 요거까지 말씀드리니까 보세요. 그리고서 오바마가 첫 임기를 하고 2012년도에 재선을 하려는 컨벤션이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있었습니다. 그 컨벤션 때는 그 주류, 자 오바마 다음은 누구냐? 새로운 흐름에 이 모든 사람들이 리사 워렌 뒤에 붙었어요. 매사추세츠주의 소비자 운동가 출신이고 이게 그래스루트의 시대입니다. 미국에. 리사 워렌은 그때 여자잖아요. 힐러리가 울어요. 말도 안 되는 확 눌러버리죠. 그러고 나서 10일 후에 민주당 주류가 리사 그러는데 10일 후에 리사가 보스턴에서 한 번, 워싱턴에서 한 번, 뉴욕에서 한 번 기자회견을 합니다. 나 안 해. 힐러리 때문에 무서워서요. 민주당이 잼이 났어요. 구닥다리 권력에 맥혀가지고 2016년도 힐러리는 후보가 되면 안 됐을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아주머니죠.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이게 잼이 된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최근의 흐름이 이래요. 공화당은 지도부가 이거를 못하니까 공화당 나름대로 그래스루트가 있어요. 시골에. 그래도 그냥 공화당이면 목숨을 내거는 백인 그룹들이 이걸 안 되니까 중앙 정치 지도부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게 뭐 존 베넌이 형편없는 계속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 먹을 것만 하고 이러니까 화가 나니까 바람이 이렇게 2010년도 바람이 뭡니까? 오바마 집권하고 첫 중간선거 티파리가 그거예요. 공화당을 살리자 누가 시골 사람들이 깃발만 꽂으면 나오는 게 그 티파리가 쫙 올라가죠. 요 티파리 때 2010년도 요 바람을 타고서 이게 캔사스입니까? 제가 그 첫 의원이 된 게 요번에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예요. 2010년 초선 의원입니다. 하원.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상임위원 중에서 제일 인기 없는 게 외교위, 무슨 뭐 정보위 인기가 없어요. 인텔리전스 커미티로 다 초선이니까 밀려서 거기가 있으면서 정보위원회 있는 거예요. 시골에 정보위 구성. 힘들고 외롭잖아요. 갑자기 트럼프가 나오니까 그 뒤에 일찌감치 붙었다가 CIA 국장도 임명받고 이제 어떻게 갑자기 국무장관은 보통이 아닌데 국무장관 이게 마이크 폼페오입니다. 티파리가 공화당은 그거예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공화당이 티파리는 그냥 이렇게 지리멸렬했어요. 민주당의 그때 하워드 딘 바람을 갖고서 오바마까지 연결하고 이게 대중외곽의 바람을 그래도 민주당은 진보센터라는 그 재원을 가지고서 조직적으로 이걸 엮어낸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무브온이라는 겁니다. 무브온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브온이 민주당 대중외곽을 페이스탭들이 몇 명 아주 영악한 놈들이 모여가지고 조직하는 거예요. 이 티파리는 그런 채비를 못 가졌어요. 우후죽순하고 그렇게 오니까 새로운 공화당의 매력을 못 느끼는 아주 우위 이 하층 백인들 아직 백인이 다수잖아요. 이런 데가 너무나 부글부글 끓고 막 이러는데 거기다가 깃발을 꽂은 게 2015년 하반기부터 거기다 깃발을 꽂은 게 트럼프입니다. 로저 스톤이라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쪽에 딕 모리슨 같은 아주 범죄자보다 더 범죄자인 로저 스톤 한번 이 로저 스톤이 70년대 말부터 트럼프 인더스트리얼의 로비스트의 오야봉입니다. 로저 스톤은 19살 때 처음으로 정치권 어디다가 말을 들였나 하면은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때 워터게이트 호텔에 가서 제일 어린 나이에 도청하고 이놈은 뭐냐면은 무명보다 악명이 낫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도청 장치를 했던 닉슨이 제일 롤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등어리 보면은 닉슨 문신이 있잖아요. 그 영화에 나와 있어요. 그 참 재밌어요. 로저 스톤 영화를 보세요. 이게 트럼프의 인더스트리는 뭡니까? 투기 산업이에요. 카지노, 부동산 투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의 원수는 외놈들입니다. 일본. 왜냐하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맨하탄에 일본의 돈이 막 들어가죠. 저 경제
기자들은 다 알 거예요. 맨하탄의 일본도. 트럼프의 본사는 맨하탄이에요. 그래서 맨하탄에 그 대우랑 같이 합작한 여기도 있고 그 트럼프고 뭐냐면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리고 카지노, 노름부도 이게 트럼프예요. 거기에 로비스트니까 얼마나 불법이에요. 이게 로저스톤이에요. 로저스톤 나와바리가 그 맨하탄하고 러시아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랑 내통을 해서 돈을 버니 이게 범죄 이런 감각이 없습니다. 로저스톤이 일찌감치 트럼프를 후달궈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그랬죠. 트럼프가 80몇 년도 대통령 후보 나왔다 깽하고 아웃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니까 조직적으로 나와서 로저스톤이 뭐야? 이거 제가 재작년도 클리블랜드 컨벤션에 가가지고 로저스톤이 막 그냥 고급 호텔에 그 트럼프 돈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 막아가지고 아주 최고급 호텔에 있는 이 라이브 기구 한번 쳐보면 로저스톤이 원흉인데 로저스톤이 끌어들이는 게 KKK 스티브 밴 로저스톤 나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제프 세션이라고 이제 그 알라바마의 그 법무부 장관 된 그 팀들이 들어오고 지금은 스티브 밴이 워낙 노골적으로 KKK를 하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내보내고서 그 대역하는 게 백악관에 제일 가까이 귓속말로 트럼프 닮은 게 스티브 밀러라고 퍽퍽머리 대학원이 있습니다. 30살가 안 넘었어요. 그렇게 트럼프가 들어온 거거든요. 제가 2015년 후반기서부터 2016년 프라이머리 때 그 트럼프만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보세요. A라는 스테이트의 주에 프라이머리를 하면은 다른 후보들은 도청 소재지만 가요. 그리고 미국이 넓잖아요. 한 주가 다 한국만 하니까 시골의 카운티 단위로 있는데 거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여기는 캐피털은 안 가요. 도청 소재지. 그러니까 공항이 별로 없으니까 캐피털의 공항에 내려가지고 워싱턴이나 뉴욕에 주재하는 한국 특파원들은 거기 호텔에 가 있으면 이틀 만에 빨리 들어와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트럼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부시 뒤에 뭐 허접하잖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는 시골로만 가고 저는 일찌감치 가서 차 렌트해서 그냥 그 카운티 트럼프 그 유세하는 데 쫓아다녀 보면은 저는 진짜 33년 됐는데 재작년에 놀란 게 미국 시골 여행 한 번은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시골의 백인들이 그렇게 못 사는 줄 몰랐어요. 전기 안 들어오는 데가 있고 포장 안 되고 우리 특파원들께서 번역해서 표현한 잊혀진 계급들이 트럼프가 이렇게 1년 동안 하면서 선거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600만 이상의 새로운 허접한 백인들을 들쑤셔가지고서 공화당에 등록시키면서 공화당을 접수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 훅 넘었잖아요. 한 번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트럼프는 아직까지 후보입니다. 중간 선거 때까지는 후보입니다. 이게 전략이었어요. 트럼프도 슬금슬금 욕심이 나가지고 재선하고 싶어요. 다 선거입니다. 북한 문제도 선거.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건 오바마보다 네가 제일 잘해. 이거 제일 좋아. 우리 대통령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이 말 한마디는 트럼프는 참모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나 어디 보니까 맥메스터도 아웃되고서 지금 뭐 이렇게 된다고 그 수잔 손터도 나가면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있으나 마나 그때 진행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다 혼자서 나보다 더. 트럼프는 내가 임마 들어와가지고 봐라. 내가 들어오니까 실업률이 얼마나 낮아졌냐. 나스닥 지수가 얼마나 나가냐. 진짜 하지 않느냐. 뭐가 가짜 뉴스냐. 승승장구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상원만 사수하면 됩니다. 중간선거. 진짜 정상적으로 하면 트럼프 스캔들은 탄핵감이에요. 미국의 정상적이고 미국의 오피니언들은 한국을 되게 부러워요. 어떻게 군중들이 나와서 탄핵을 시키냐고. 미국은 탄핵을 결정하는 게 상원이에요. 근데 지금 아슬아슬하잖아요, 한석에. 그러니까 그런데
로버트 밀러가 트럼프 뒤를 켜보니까 힐러리가 더 지저분한 거야. 말을 잘 못하는 거야. 저는 재작년 선거가 트럼프가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힐러리가 진 거예요. 나쁜 거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돈으로 하는 게 트럼프 돈 없이 하는 겁니다. 트럼프 요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한 3,000명 이렇게 카운티에 모이면은 스테이지가 없어, 왜? 취재원 카메라들은 니네 뭐러 왔냐고 무슨 싸움질부터 해요. 그래야 뉴스 주목을 하죠. 그리고 뭐 조용하고 말도 잘 못하는 그 백인들한테 너 어떻게 왔냐, 너 어떻게 여기에 너 차 갖고 있냐, 가스 넣었냐, 너 주머니도 원래 좀 보자. 제가 그 아이오와의 어느 카운티에 갔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한 지지자를 손 붙잡고 막 끌고 들어오고 막 얘기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이 왈렛을 보자니까 지가 보니까 10불이 하나니까 야, 너 이거밖에 없다니까 100불짜리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하나 선언해. 여러분, 내 대통령 되면 당신들 말이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줄까?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사고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만 해요. 이렇게 해요. 그 자기 딸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백인 맞춰면 들어오면은 야, 내 딸인데 얼마나 이쁘냐, 막 그래서 딸을 막 안고 막 이 별쇼를 다 하고. 이게 트럼프 상식으로, 트럼프를 상식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외교를 잘하고 어떻게 설득하고 이런 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그리고 미국의 주류 미디어가 계속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를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힘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미디어들이 트럼프의 그런 행태가 이게 미국의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는 미국의 지식인들의 오만과 탐욕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국 이 시민사회를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렇게 몰랐어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클린턴이 아랫도리 스캔들 된 다음에 편안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야, 케네디는 들키지 않았는데 왜 내가 들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고 뭐 그게 아니고, 야, 알고 보니까 케네디는 나보다 더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안 들켰냐, 이게 이상한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은요, 저 수십 년 동안 워싱턴에서 해먹은 저놈들은 몰래 들키지 않고 있지만 나는 그냥 다 까놓는다, 이겁니다. 2차에 설명한 게. 미국의 리더십을 바로 잡는 과도기의 모멘텀을 만드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하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 막 행설수설 이렇게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의 배경이 있다고 하시면 모든 게 좀 어떻게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지금 한국에서는 자꾸 한국의 눈으로만 미국을 보니까 메인 이슈가 다 외교 안보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무부가 너무 고위층이 없다 그러는데 진짜 없어요. 트럼프가 갖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전략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낼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트럼프의 방식이, 제가 먼저 미괄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오히려 트럼프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가 유리하다. 미국의 민주당은요, 민주당 공화당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미국의 민주당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당이에요. 공화당은 좀 불편하고서 빡빡하지만은 하면 하고 안 하면 하고 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뭐가 구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지루해요. 트럼프 안 그렇잖아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거. 뭐 겁날 게 뭐 있느냐. 작년도 5월입니까? 그 버지니아 사러스빌에서 붙었잖아요. 그게 왜 사건이냐면, 버지니아의 어느 시골의 공원에 그 남북전쟁 할 때에 그 블랙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동상이 있고, 또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걸 반대하는 우익 쪽 사람들의 동상이 있어요. 후자의 동상을 철거해야만 된다는 마이너리티의 바람이 확 일었잖아요. 2015년 16년 선거 때. 블랙도 사람이다 이런 거요. 이런 바람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역작용으로 굉장히 운동이 강해졌어요. 아마 뭐 프린스턴 대학이나 예일 대학의 인종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유명한 학자들의 기념하는 이거 다 철거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학교 내 2016년 선거 중에 영에이지들, 특히 캠퍼스의 메인 이슈는 레이시즘입니다. 오바마의 반발로 트럼프가 온다라는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인종주의자들이 올라왔죠. 인종주의자들의 부상에 등에 올라탄 게 국수주의자들입니다. 와인 내셔널리즘이 그거예요. 백인 민족주의,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KKK입니다. 저는 KK가 숨죽이고 있었지 없어진 게 아니었구나 그걸 봤어요. 그 동상을 철거하려고 해서 그 시에서 하니까 그걸 철거를 못하게 하려고 국수주의 네오나치스들까지 와가지고서 길거리에서 붙어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게 샤르스필 사건입니다. 그런 전쟁터가 됐습니다. 미국이. 이게 이런 저는 미국의 다인종 사회가 그래도 이 컨비네이션이고 레인보우처럼 이런 1960년대 시빌라이트 때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법적 기반을 만드는 거고 어찌 보면 지금 미국의 오두방정을 떠는 이런 현상은 좀 안정화돼가는 다인종들이 진정한 평등을 가지고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한터 몸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어떻든 미국을 쥐락펴락했던 메인스트림의 플러스 이제 백인들은 마지막 칼라들로부터 마지막 허용을 안 하려는 반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만 미국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응한 이런 박탈감이라든지 정말요 우리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사. 대도시의 마이너리티들은 정말 다 잘 사는데 이런 것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중하층 백인들은 미국의 사회 모순의 넘버원도 더블 넘버원이요. 빈부의 격차입니다. 너무나 소수가 자본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급의 모순이 극대화되는데 그러면 자본을 갖고 있는 백인들의 활로는 뭐겠습니까? 무산자들한테 하는 거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흑인 봐라, 아시안 봐라, 칼라들 때문에 그런 거야. 백인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좀 갈수록 인종주의라는 부분들은 격해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저처럼 칼라들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긴장을 좀 많이 합니다. 무섭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빈센트 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아에서 이민자가 몰려오니까 이런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노동시장이 파괴되니까 백인 노동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피츠버그인가 이 철강공업지역에 백인 노동자가 중국계 청년이 자기랑 결혼할 피앙세랑 같이 이 맥주바에 가가지고서 아주 평화롭게 맥주를 마시는 중국 애를 보고서 백인 노동자가 야구방망이로 뒤통수 때려서 죽인 사건이 빈센트 친 사건일 거예요. 이게 이제 백인들이 칼라를 배격하는 아주 티피컬한 사건인데 이런 좀 이 칼라를 두렵게 하는 트럼프는 그런 데 꽂혔어요. 트럼프는 인종주의 아닙니다. 트럼프는 그냥 별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트럼프는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들만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저는 다시 이걸 여기 와서 알았는데 지난주에 펜실베니아 보궐선거를 했어요. 트럼프가 졌어요. 펜실베니아가 아주 대표적인 러스트벨트입니다. 철광석 같은. 그래서 이게 이 자유무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주가 엄청 그런 앵거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백인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어느 지역의 하원 선거에 트럼프 후보가 졌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인지 좀 보려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그 트럼프는 철저하게 선거 후보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보세요. 북이랑 저는 이렇게 쏠렸다고 봅니다. 그 북이랑 단번에 정상회담은 그거 뭐냐? 그거 나랑 만나면 되잖아. 이런 얘기 있어요. 언제 하냐고 정의용 실장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남북 할 때 우리 같이 합시다 이랬대요. 이거 잠깐 맥메스터가 이거 아니라고 막. 그리고 그거를 정 실장이 여기서 대통령이 서서 꼭 하는데 정 실장이 여기서 발표하라 그래. 그게 스톱. 그게 이제 트럼프. 뭐 내가 대통령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통령께서는 정말 오바마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오바마 지우기만 했어요. 1년 동안. 컴플렉스 있잖아요. 오바마 얼마나 인텔리처랍니까? 얼마나 탄탄한 정치 철학이 있고 어디 가서도 게임이 안 되죠. 이게 싫은 거죠. 역사적으로. 오바마만 노벨상 타냐? 너 어쩌면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되어 있는 대북 정책 중에서 가장 나쁜 정책은 아무것도 안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움직여야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그런 거 놓고 볼 때는 제가 볼 때 한국은 이코노믹 이슈보다 시큐리티 이슈가 앞서는 것 같아요. 못 살다 배고프다 막 그러다가도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코노믹이라는 게 시장 경제가 좀 안정되려면 남북 교류 협력이 확대돼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젠다 1이 저는 남북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일본, 미국처럼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이 교차점에서 아직 분단이라는 이 어처구니없고 같은 터지는 현실을 돌파하는 데는 오히려 트럼프가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의 이제 미국 그러면 트럼프의 그러면은 외교라는 부분 정책이 뭐냐? 굉장히 심플해요. 트럼프는 이제 전쟁 후 2차 대전 후 전쟁 후 미국이 구축해 놓은 국제사회의 다자질서라는 거 있잖아요. 키신저는 너무 얄미운 키신저 그냥 복잡하게 했다가 조금 힘써가지고서 먹을 건 다 갖고 가다 조금씩 나눠주고 조금씩 나눠주는 게 무슨 긴장 완화 대통령. 이 키신저의 이런 방식에 화가 난 게 브레진스키입니다. 미국 외교가의 큰 거물인데 키신저와 브레진스키가 있는데 브레진스키 쪽에 좀 가까워요. 브레진스키 심플라이즈합니다. 이 간소화 아주 심플하게 해가지고서 전선을 심플하게 만들어서 미국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근데 이제 키신저가 주류가 되면서 오바마는 브레진스키 선호했어요. 그 브레진스키 책들이 참 저는 유익하게 좀 봤는데 아마 한국도 그 책이 체스판의 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브레진스키의 외교 전략이 보면은 키신저도 좀 보입니다. 관심 있는 보면 좋은데 그렇게 볼 때 오바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미국을 존중하도록 만들어야 되면 진정한 미국의 안전이 담보됩니다. 뭐 이런 겁니다. 핵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도 핵을 좀 같이 맙시다. 얼마나 훌륭한 얘기입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하여튼 그렇게 미국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소련하고 냉전 시대 때 소련이랑 핵 협상을 해서 서로 핵 감축하자 그러고 군사 무기 감축하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오는 거를 이 공화당은 좀 차이가 났지만은 트럼프는 그냥 심플하게 미국을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안전을 담보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들어오면서는 국방 예산을 점차적으로 증강시킨다. 근데 그 핵심이 왜 좀 두려운 게 있냐면은 핵심이 핵 전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어디 감히 미국의 핵 기술에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따라오려고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따라올지 모르니까 지금 그래서 핵전력 증강이라는 게
트럼프의 미국 군사력 증강의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두 가지. 공격핵,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있는 핵을 현대화시키는 거하고, 그다음에 미국을 방어할 수 있는 뭐 이제 ICBM인가 북의 장거리 미사일 뭐 이렇게 보면은 워싱턴뿐만 아니라 뉴욕까지 간다. 이게 진짜 미국이 좀 긴장, 위협을 느끼고 그랬을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 방어 개념, 이지스 아닙니까? 그게 방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드가 이거 아닙니까? 사드는 이 핵을 미국의 방어를 사드에서 한다. 사실 사드 중국 또 한 가지 북한 정책에 대해서의 트럼프의 특징은 이전까지는 오바마까지는 중국을 파트너로 봤습니다. 의논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중국아 이게 좀 그러니까 북한을 잘 설득해서 핵을 안 갖게 하자. 그래서 회담을 좀 하자. 우리도 끼어들자. 이게 왔는데 트럼프는 선언을 했어요. 중국이랑 협력적 동반자가 아닙니다. 중국은 억제하고 바운드리에 가둬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억압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위협을 해야 된다. 진짜 위협을 느낄 만한 아젠다를 많이 냈어요. 그 첫 번째 중국한테 하는 게 뭐냐면 북에 대해서는 북과 중국 니네 북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라.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북한과 중국 관계를 흐트러 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북이 서바이벌 하려면 중국인데, 그게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1년 하면서 중국의 대북한 제재라는 거는 굉장히 커졌대요.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전략적으로 그렇지만은 올 1월 1일 날 김정은 신년사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너무 잘하셨다고 봐요. 대통령 덕분에 드디어 대화의 장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뿌듯해요. 내가 옳았잖아. 이만 니네 까불자 맥메스터 뭐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러고 틸러스는 막 어디 웃기지만 나이가 너무야. 문재인 대통령이 고맙다 그랬는데. 대학관에서요 한국 얘기 나오면은 He's my guy.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가 내 사람이다. 나랑 제일 귓속말로 얘기하는 사람이다. 저는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고 미국 관계. 한국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참모들하고 아주 많이 논의하고서 이렇게 신중하게 하십니다. 트럼프는 아무도 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잖아요. 여기는 계속 헛다리 짚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안정이 되잖아요. 다 보고. 과연 이 시스템이 우리한테 유리하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디 보면 뭐 강경한 마이크 폼페오가 국무장관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떠냐 우리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북에 대해서 미국의 강호는 별로 없어요. 누가 강경하고 누가 더 모르는 사람은 군인 출신이면 더 강경하는데, 여러분 외교 정책에 군인 출신이 오면 더 공급합니다. 군인은 먼저 직업 군인을 생각하면 군인의 가족 안전을 생각하지, 이 정치인이 정치처럼 전쟁을 하는 게 이게 네오콘 들어보셨죠? 네오콘 이게 쳐죽일 놈들이에요. 저는 지금 두렵게 하는 건 맥메스터 후임을 존 볼튼을 피고만 이 존 볼튼이 덜 보여. 이게 진짜 강경해요. 저랑 같이 에이펙 같은 해 오는데, 제가 이제 에이펙 한 15년 멤버예요. 유태인들의 주라고 말이에요. 주라고 했다가 큰일 나요. 진짜 강경합니다. 예. 그때 예방전쟁 이런 개념을 만들고 보여주면 립비, 딕체니, 하수인이 윌리엄 크리스톨 여기 좀 관심이 있으시니까 재미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데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지금 두렵고 하는 거는 그 후임이 존 볼튼이 오면은 아주 정직하게 보이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 너무나 미국이 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북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는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북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미국에 출파를 하고 미국이랑 어떻게 해보려는 거에 대해서 클린턴 초반기에는 때는 이때다 하고서 북을 정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다가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카터 대통령을 북에 보내는 일을 하는 실무 일을 좀 했기 때문에 그때 카터 파운데이션에 가서 했는데 그때 좀 어려웠어요. 그때서부터 그때 다 만나보고 보니까 압박하고 붕괴를 시키거나 소멸의 대상이 되는 가능성은 없구나. 이건 이미 at that time 강경파든 클린턴의 이 소프트 랜딩이든 결론이 난 겁니다. 북은 어떻게 되어진 게 아니라 소프트 랜딩이라는 팔리스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로버트 갈루치르 대변되는 이제 제네바의 치루한 이런 회담인데 그렇게 오면서 북은 정말로 체제만 보장되면 뭐든지 하려고 그랬던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정세현 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때가 분명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면서 북은 오로지 하나 이 체제만 보장받으면 서구 사회랑 통로를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중국에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미국의 이 외교 스트림이 바뀌면 계속 이게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이라는 걸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리더십도 북의 저런 진정성을 저는 가만 보니까 이 확인은 안 됐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작년에 만나셨을 때 그러지 말고 중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결하면은 미국은 참 버거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지금은 먹을거리가 이 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이나 있지 중동은 거기 너무 골치 아프지 아프리카는 엄두가 잘 안 나지니까 미국의 자본이 좀 들어가가지고 한 몇십 년이 갈 때는 이제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이 유라시아인데 이게 북이랑 중국이랑 이게 너무 중요한데 중국, 러시아가 다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점점 버거워지니까 중국입니다. 이건 힐러리 때도 중국 포위하는 거 아니고 힐러리 벨트가 그거 아닙니까?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까지 힐러리 벨트 친 거. 그거를 볼 때에 북이 중국 편에 그냥 두는 거는 정말 북한은 중국보다는 미국이랑 좋게 지내고 싶어요. 중국은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미국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균형자론이라는 게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종석 상임위원장, 통일부 장관 하면서 여태까지 미국에 휘어졌는데 이거를 이 균형을 잡으려면은 지금 한껏 중국 쪽으로 당겨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온다. 이런 거에 되게 당황했어요, 미국이. 그랬는데 그 등선평이 얘기했다라는 원격 근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작은 나라는 힘이 없을 때는 가까운 데를 접어들고 먼 데랑 교류해야지 가까운 데랑 교류가 너무 밀착되면 맥히고 많다라는 게 맞다고 해요. 미국에서 중국 사람들은요 대장금 공연을 막 해요. 그래서 원 오브 마이너리티라 그래요. 한국이 우리 큰 나라의 하나의 소수민족이라 그렇게 아주 그냥 크게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크게 좀 롱텀으로 볼 때는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은 그래도 북은 중국에 보다 미국이랑 교류하고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갖는 게 세계를 보장받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북이 해왔고 그 카터 갔다 온 다음에 얘기할 때 김일성 주석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허용을 안 하고 꿇어 앉아야만 된다. 이런 거. 그래서 보면은 트럼프의 동아시아의 정책을 볼 때는 전쟁 후에 다자질서 안에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굉장히 그 전에는 다자질서 속에서 외교를 했는데 이제는 힘으로 제압을 하는 거예요. 독식을 하겠다는 게 하고 저는 방위비 분담 같은 것도 그렇게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금방 또 그 외교부나 미국의 무역대표부에서는 무슨
엊그저께 뉴스 중에서 저 FTA 이거 잘 하지 않으면은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뭐 그때 가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막 말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봐가지고 터무니없는 거는 별로 의미 없이 아니면 말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말지 뭐 그러네요. 이제 트럼프 스타일 때 그렇다고 거기 업앤다운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중국에다가 왜 북은 정말 미국이랑 가까이 가고 싶은데 왜 북을 중국 편으로 만듭니까? 우리를 통하면은 미국 쪽으로 할 텐데 그럼 우리가 중국이랑 교류하고 그러면은 훨씬 유리하지 않냐? 미국 국익에 유리한다라는 그 설득력 있는 논리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정상이 가까울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잘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래서 올림픽에 오게 됐으니까 저는 올림픽 끝나면서 이 평화적인 방법을 이어가려면 제가 이렇게 하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특사를 보내겠습니다. 그 특사를 대통령 나한테보다 워싱턴 먼저 보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전략적 정상끼리의 신뢰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를 한국의 리더십이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권력 옆에 좀 반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찍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전 잘한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왜냐면 미국이 대통령 혼자 하기 때문에 그게 맥히지 않나. 옛날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될 거라고 봐요. 똑똑한 다 하늘이잖아요. 다 선생이고. 워싱턴의 외교안보 팀 들고. 근데 뭐 지금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 어디 보니까 맞다고 보는데 맥메스터를 왜 그러느냐. 맥메스터는요. 복잡한 사람이래요. 진짜 그렇대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식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쉽게 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교육시키니까 이걸 싫은 거라. 마이크 폼페오 같은 건 진짜 무식해요. 블랙 아니면 저가 아니면 피하 구분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간략하게 딱 마음에 들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트럼프의 이렇게 갑작스러운 미국의 정책 변화에 가장 코피 나는 거는 대표적인 게 한국 같은 나라예요. 전후 미국 영향력 하에서 경제 개발을 이룩한 나라들, 그것도 급속도로 경제 개발을 해서 이제까지 미국에 좀 무임승차했던 것들은 이제 가격을 내놔야 되잖아요. 포스코가 뭐 US 스틸 등원이 타가지고 이제 탱크 생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올 동안 이런 걸 대비하고 막 이런 경쟁력을 키워서 그렇게 제품이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세를 똑같이 막고 이런 우려는.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한국을 믿다라는 것보다는 미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새롭게 가는 트럼프 정책에 그동안 한국이 대비 없고 대책 없이 너무나 이 지역에 좀 묻으면서 온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좀 어려움을 그 바람이 역풍이 가장 큰 게 아니냐.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설을 했지만 그 트럼프의 외교 안보라는 거. 그리고 또 트럼프는 시큐어리하고서 이카노믹 트레이드하고서 분리를 안 합니다. 미국의 힘이라는 거 어디 가가지고 그냥 다 위협해가지고서 미국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걸로 가죠. 여태까지 미국은 안보와 무역이 좀 별개로 해갔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트레이드 팔리시를 가지고서 보호를 해주고 아주 피곤한 게 한국 같은 경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저는 이거를 좀 한국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요. 외교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미국에게 한국이 더 중요해요. 한국에게 미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높은 소리를 내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다구리 붙어가지고 선언을 하면 미국이 더 아쉽다고 봅니다. 여기 유라시아 지역에 여기 무기를 갖고 있는 펑 비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내 품 안에 있으면서 뭐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한 데미지랑 비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악스럽게 계산하면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이제는 점점 옛날 같으면은 한국과 미국이 국익 충돌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지역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저 한국은 막 뭐라 그래도 미순이 효순이가 나와도
그냥 무조건 한국을 보호해주고 좀 페이버를 줘야 미국 국익이 되는데 이제는 한국도 커졌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충돌을 해요. 이거 외교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의 중요성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뭐 이제 이념에서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이 더 많이 이 협력을 하고 이렇게 세링이 되면은 한국의 존재감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가는데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거의 후보가 된다라는 걸 확정됐을 때 2008년도 2월 13일 날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제가 오바마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캔디데이 상원의원 자격으로다 축하 전문을 보내도록 제가 제안을 해서 보냅니다. 거기에 제가 쓴 게 쭈한테 유태인들한테 배운 건데 여러분 진짜 보세요. 미국 국익을 위해서 중동 정책을 하면은 미국은 산유국을 택하지 이스라엘을 안 택했다고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뭐 유류값 때문에 그렇게 막 테러를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끼고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에 살고 있는 600만 이상 유태인들 때문에 그래요. 의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은 자나깨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워싱턴에서 영향력을 확보해야만 전 세계 유태인들이 또다시 홀로코스트를 겪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볼 때는 이제는 국익을 갖고 미국이 한국을 생각하지 말고 200만 그때는 200만 이상 미국 시민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가족의 문제다 이거는. 가족의 문제고 이런 거는 생명의 문제는 아무런 돈이 많이 들고 뭐 하다 그래도 그게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10만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가 서울에 살더라고요. 200만 이상의 한인들이 미국에 살고 그러니까 이거는 over 2 million 코리안 아메리칸 하고서 100,000의 아메리칸 시리즌인 코리아 이것 때문에 한국은 중요합니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재용인가 김재용이라는 연합 특파원이 있었어요. 그분 특종으로 그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한국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해요. 저는 적어도 한국에 이제 브레인들이 하면요 이런 그 행간에서 오는 이런 측면들도 좀 픽업해야 된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의도의 정치인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대략 시큐리티 이슈는 이렇게 하고서요. 제가 좀 이제 해설했는데 중간선거 전망이나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 우리는 벌써 우리 유권자 기관 이름으로다가 의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이걸 해달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네요.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이만 끝이고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